우리나라 5천만 인구라 그러면은 최소한 9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각종 마약류를 지금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우리 가족, 혈족 중에 한두 명은 마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은 정신병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의심병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굉장히 음해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환자는 이제 6개월 된 딸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보이는 거죠. 뭐 괘씸한 거야. 지가 인형인 주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가지고 이제 애를 잡아 뽑아가 패대기 쳤어요. 그 애가 즉사했죠. 동네 사람 나와서 이제 뭐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이게 왜 내 딸이냐. 헝겊으로 만든 인형인데 죽은 애의 종아리를 부어뜯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버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성남입니다. 아편이 처음에는 진통제로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중독성 마약으로 변모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한 6,000년경부터 양귀비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주로 중동 지역에서 양귀비 재배가 많아져서 진통제 나 혹은 어떤 의식행위를 할 때 일종의 환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걸로 좀 활용이 됐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진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라는 거는 자꾸 이제 쓰다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은 금단 증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을 견디기 힘들어서 또 마약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이제 이 마약류 중독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청나라 시대에 1800년 초, 1700년 말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청나라하고 무역을 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차나 도자기나 비단 같은 걸 수입을 하면서 엄청난 그 은을 갖다가 청나라에다가 이제 내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도 지금 아편이 있긴 있었거든요. 중독자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영국이 생각할 때 동인도 제도에서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그게 거기 중독자들이 이제 그 아편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거꾸로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양귀비가 엄청나게 수입되다 보니까 재화가 다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아편 무역을. 그랬더니 이제 영국에서는 자기들의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협박을 하게 되고 협정을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인데 워낙 무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졌죠. 그래서 이제 난징 조약도 맺고 그랬는데 그런 아편 전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양귀비를 자체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점점 양귀비가 싸게 되고 그러니까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거꾸로 이제 중국에서 재배된 양귀비가 이제 영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역전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한테 퍼지다 보니까는 관료들도 많이 남용을 하게 되고 이제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란 말이죠. 진통 효과도 있지만은 유포리아, 다행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붕 뜬 느낌이고 만사, 고통, 고민, 스트레스 이런 걸 다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도 많이 찾게 되고 일반인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황제가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아편으로 인해서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한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편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도 그거는 많이 만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기 한 1000년 정도부터 양귀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도 이제 일제시대에도 보면은 아편의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금지령도 내리고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는 그거를 또
일부 허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이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편을 공식화해서 이제 허가해주는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게 됐죠.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아편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편 중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약을 못 구하니까 자기 부인도 팔고 딸도 팔고 인신 매매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맛보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약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그런 인신매매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1950년대에는 이제 아편 중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치료하는 대체요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끊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합성마약이라는 메사돈이라는 그 합성마약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합성마약도 마약이죠. 중독성이 있죠. 약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메사돈에 또 중독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아편을 하고 없을 때는 메사돈을 하고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 메사돈을 금지시켰어요. 남용이 많아져서. 우리나라는 지금 메사돈이 없어요. 영국 쪽이나 유럽 쪽에는 헤로인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아편으로 정지해서 만든 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MMT라 그래서 메사돈 메인터넌스 트리트먼트를 해서 대체해서 치료하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대체 치료제도 지금 없는 형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6.25를 겪었잖아요. 거기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죠. 또 월남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상당한 사람들 진통제로 쓴 게 몰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편을 정지해서 만든 게 이제 몰핀이죠. 그래서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보훈병원 같은 데가 있죠.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병원. 그거는 이제 공상을 당한 사람들 국가에서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수술을 받거나 통증 때문에 이제 치료받다가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약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거 맛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분도 느끼게 되고 만사 뭐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 의존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도 그 약을 계속 찾게 되고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단 증상이 심하니까 견디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와서 칼 들고 와서 협박하고 막 의사들 협박하고 해서 억지로 막 주사 맞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 마약도 문제지만 이런 마약성 진통제 같은 수면제나 뭐 각성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그런 아편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게 있죠. 통계도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마약류라고 해서 관리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2000년 7월 달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마약법 따로 있었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2000년에 이걸 합해가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합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편제제는 마약에 속해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하나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예전에 마약법 있고 그럴 때는 마약류 중독자가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담당 의사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건당국에 한 달 이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담당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에요. 그렇다고 담당 의사가 마약을 투약하는 자체가 범죄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도 없었죠. 이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뭐 신고된다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퍼지니까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질 않죠. 자기 신분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래서 치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 의무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벌써 만 25년 전부터 뭐 어느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중독 때문에 문제가 돼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의료보험 혜택 다 받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신분이 드러나서 또 뭐 조사받거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반 뭐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디 가서 치료받아도 전혀 비밀 보장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는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는데 이거 검거되는 사람에 대한 통계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검거되나 보면 마약은 대부분이 양귀비를 재배하다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이
그냥 모르고 막 재배하는데 이게 자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한 송이가 펴 있으면 한 해만 지나면 쫙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경비행기 같은 걸로 이렇게 서칭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제 발견을 하고 적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은 주로 노인네들이 시골에 재배하다 걸린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걸 투약하고 남용하는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법 마약이라는 게 이제 헤로인, 코케인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고 향정성 의약품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건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고 거기에 이제 뭐 엑스타시나 뭐 이런 향정성 의약품,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마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약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뭐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자기 노인들이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치료로 양귀비를 재배해서 그걸 대도 삶아 먹고 뭐 예전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아편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상비약으로 갈색의 아편 덩어리가 있었어요. 애들이 복통이 나거나 설사하거나 그러면은 그 아편이 아주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띄워 먹으면 아주 깨끗하게 나아요. 좋은 치료제인데 이제 이게 남용이 되니까 문제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마약 범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 개수라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검거되는 마약 사범 숫자가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20이 넘어가면은 안전지대를 넘어가서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까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라 그러면은 마약 사범이 10,000명이 넘으면은 20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1999년에 이미 20이 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000명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2015년 그때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에는 27,611명이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지금 마약 개수가 거의 40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죠.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이 마약류 범죄라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죠. 그걸 암수 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통계 처리를 뭐 설문조사 하려도 누가 진실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거된 사람들의 몇 배가 현재 남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한 30배를 봅니다. 그리고 30배라는 거 아닌 불법적인 마약류를 주로 다루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도 굉장히 남용하는 사람 중독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많게는 100배까지도 봐야죠. 그러면 한 3만 명이 검거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9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각종 마약류를 지금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 명이라면은 지금 우리 가족, 혈족 중에 한두 명은 마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드러내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 가서 예방교육을 해도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없다. 근데 따지고 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주변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죠. 실제로 접한 충격적인 마약 관련 범죄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일을 한 게 법무부 치료감호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거기서 마약류 환자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1988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중독이나 성적 장애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법원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마약류 중독자를 처음 봤죠. 그 당시에는 환자들이 뭐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병적 상태가 돼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치료감호를 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인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주로 우리나라는 필로폰이 많으니까 필로폰이 뇌의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약류가 된 건데요. 이게 보상회로라는 곳이 높아지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서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전전두엽이라는 곳에도 도파민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정신병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마약류는 도파민을 높여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은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에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필로폰이 가장 많으니까 필로폰이 또 강력한 각성 제거해서
그것 때문에 정신병 생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환자의 30%는 고정된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고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나타나요, 증상이. 의심병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괜히 음해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확대가 되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행하는 것 같고, 그럼 관계망상, 피해망상까지 생기고, 환청도 들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환자는 이제 필로폰 중독자가 진주 사람인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약하게 오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적 상태가 심해진 상태에서 6개월 된 딸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보이는 거죠. 그 부인이 보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마약을 했으니까 또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잠시 피한다고 이제 애를 얻고 나왔거든요. 그 집에 생각해보면 너무 괘씸한 거야. 지가 인형인 주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가지고 길거리까지 쫓아가서 포대기에서 애를 잡아 뽑아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다 2번을 패대기 쳤어요. 그 애가 즉사했죠. 6개월 된 애니까. 동네 사람 나와서 이제 뭐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왜 내 딸이냐. 헝겊으로 만든 인형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애의 종아리를 물어뜯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엽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감을 받았죠. 또 한 사람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부인을 살해했죠. 그 이제 막 헛것이 보이는데 사랑하는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나오죠. 자기 눈에만 보이는 환시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악마 때려잡는다고 이제 둔기로 머리를 막 내리쳐가지고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데 머릿속에서 악마가 안 나오더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자기가 악마 끄집어낸다고 막 그걸 파헤쳤다는 거야. 끔찍하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뭐 싸우다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마약을 하다가 소위 정신병적 상태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부인을 살려낸다고 하는 게 오히려 끔찍하게 살해를 했으니까 평생 그 기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또 5년 전에 대전에서도요, 20살 먹은 학생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좀 기분이 들뜬 상태인데 친구가 LSD를 준 거예요. 좋은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원래 모범적인 학생이었더라고요. 근데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또 주니까 또 먹었어요. 처음 복용했는데 과다 복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성 정신병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적 증상 중에 까그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망상이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가족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어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집에 앉아 있는데 이모가 놀러 왔어요. 보니까 이 이모가 진짜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이모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인 거예요. 그 사면초가에 몰리고 도망도 못 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부엌에 가서 부엌칼 2개 갖고 와서 엄마하고 이모를 20대 칼로 찔러 살해를 했죠. 그 친구도 이제 치료감을 받아요. 이제 5년 동안 치료감을 받고 나갔거든요. 이제 25살 됐어요. 한 번의 복용으로 끔찍한 사건이 났으니 걔는 또 평생 그 기억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극적인 예만 얘기했지. 뭐 그것 때문에 폭력 사건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일상생활이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마약 필로폰 특히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정신병적 생각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 말로 쭈라가 왔다. 대구에서 이걸 따라 꾸미라 그래요. 누가 자꾸 미행하고 쫓아다닌다고 죽이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막.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서를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만세 부른다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공짜로 잡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마약에도 기준이나 종류가 있나요?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에는 마약, 향정성 의약품, 대마로 이제 분류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불법 마약류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구별하는데 사람들은 또 의료용 마약류를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무섭다. 의사가 처방하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드러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마약류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건데 피해가 심한 거는 불법 마약류로 만들고 아직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의료용 마약류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 아니면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로 나누고요. 이제 마약류를 또 작용에 따라 2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중추신경 자극제라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게 있고 하나는 뇌를 마비시키는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극제는 각성제, 흥분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뇌를 깨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뇌를 자극을 주니까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거는요 피로감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배고픈 거를 좀 없애줘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독일에서 군인들한테 사기를 높이려면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린 거를 한꺼번에 없애는 게 각성제. 그래서 필로폰을 대거 군인들한테 줬었죠. 그게 이제 사회로 나오면서 이제 이게 피해가 심해지면서 이제 금지가 된 건데, 대표적인 게 필로폰, 코케인, 엑스타시, 뭐 카페인, 니코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반복해도요, 지루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꽂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 하는데 꽂혀가지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성관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시간 동안 매년 그걸 즐기는 게 아니죠. 자기는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뭘 지루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끝나고 나서 뭐 오랫동안 했다 해서 뭐 느끼는 거지 뭐 그게 실제적인 뭐 성감을 높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불구자를 만듭니다. 나중에 안 하면 욕구가 안 생기고 발기도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성욕도 없어져요. 그 성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약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불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클럽 드럭처럼 뭐 몇 시간씩 춤만 춘다든가 몇 시간씩 음악만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종일 그 시간 동안 깰 때까지 포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제 환자는요 청소만 합니다. 약만 하면 계속 깰 때까지 청소만 해 반복해요. 그게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학습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책을 안 보는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다는 애들이 앉아서 몇 시간씩 책을 본단 말이죠. 공부 잘할 것 같죠. 근데 책은 보는데 남질 않아요. 뭘 했는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가 확 열려 있어요. 쾌하게.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 요새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물에 남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들이 뭐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잠도 잘 안 자고 어떤 행동도 반복 자꾸 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애가 예민해져 있고 화도 잘 내고 막 이랬다 그러면 혹시 각성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갑자기 안 한다 그래서 이 각성제는 뭐 신체적으로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안 하면 잠이 많이 오죠. 하루 이틀 잠만 자고. 근데 피로감이 확 몰려오고 말이죠. 기분이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기 어려우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게 각성제거든요. 배고픔을 못 느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내성이 생기고 안 하면 더 요요로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이제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이제 뇌를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잖아요. 억제제. 이거는 뇌를 마비시키기가 어때요? 졸립죠. 그래서 수면제로 쓰는 거예요. 통증이 마비되니까 진통 효과가 있죠. 그죠? 불안이 마비되니까 진정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취제로 쓰고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잠이 많이 오고 뇌가 마비되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늘어져 있듯이 다행감이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근심 걱정이 있고 퍽 퍼져 있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아편 중독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걸 다행감이라 그래요. 이건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가 확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끊으면은 금단 증상이 심해요. 우리는 풍선을 눌렀다가 갑자기 뛰면 리바운드라서 더 튀어오르잖아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 뭐 온몸에서 막 콧물, 눈물, 재채기, 설사부터 복통, 관절 발작부터 뭐 선망 상태, 환각 상태까지 불안, 뭐 불면 뭐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금단 증상이 힘들어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 약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은 어떤 종류의 마약인가요? 펜타닐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몰핀이죠. 그죠? 그 몰핀보다 100배 강한 겁니다. 그 몰핀을 정제해서 불법적으로 만든 게 헤로인이거든요. 헤로인보다 50배 강한 약이다. 그래서 이건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처방을 합니다. 주로 말기 암 환자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른 진통제로 소용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처방을 하거든요. 2mg만 투여해도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다 보면 양이 많아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2017년에 이 마약 이게 이제 좀비가 이제 우리 켄싱턴 거리라 그래서 미국의 이런 좀비 마약이라 그래서 막 길거리에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상태인 걸 알까요? 모릅니다. 약에 취해가지고 자기는 이걸 느끼지 못해요. 남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들면은 술 취한 사람이 둘이서 술을 먹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혀가 꺼부러져서 발음도 안 되는데 줄이 좋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죠. 그 사람은 좋다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이런 상태를 못 느낍니다. 근데 이 펜타닐이 여기 보면은 예전에 미국에서 6년간 펜타닐을 남용하다가 과다복에서 사망한 사람이 21만 명이 죽었어요. 2017년에 47,6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 암 환자가 치료를 해서 먹다가 죽은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즐기려고 남용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적으로 밀매매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죽어요? 매년 10만 명 가까이 죽고 있습니다. 펜타닐 하나로. 재난이죠. 그죠? 근데 펜타닐이라는 사람들 다리 같은데 뭐 주사 맞은 자국이 다 썩어요. 왜 그런 걸 봤더니 멕시코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만들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환각 효과 높인다고 거기다가 자일라진이라는 동물성 진정제까지 섞어서 들어와요. 이게 불법 마약이니까 처방 그 성분명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투약하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 투약한 데를 다 썩어서. 그래서 손발이 썩어가면서 좀비처럼 다니다 죽는 사람이 매년 10만 명씩 된다. 이건 지옥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3, 4년 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고등학생 42명이 펜타닐 패치를 불법 구입해서 나눠서 남용하다가 검거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가부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이 펜타닐 패치를 경험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걸 뭐 그렇게까지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구해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면제도 그렇죠. 다이어트 약도 그렇죠. 항불안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의료용 마약류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의사 처방에 의해서 나오니까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처방할 수 있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중독성이라는 거 강한 마약류이기 때문에 처방이 꼭 필요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한 다음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한테 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교육을 꼭 해야 된다. 그 의사 면허를 유지하려면은요, 3년 동안 2시간의 필수 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도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가 이 펜타닐의 공포입니다. 원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중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로 가면은 거기서 이 마약상들이 불법 제조해서 미국으로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악마의 약물이라 그래요. 애들도 뭐 몇 벌만 있어도 쉽게 구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할 때 두 번째 의제가 뭐냐면은 이 펜타닐의 원료가 불법 유출되는 걸 막아달라는 거였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의제도 이 펜타닐을 어떻게 유출되는 걸 막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린다고 난리나죠. 마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들 이걸 막어. 그게 우리나라에 미국에 들어오니까 니들이 그걸 막지 않으면 관세 올리겠다. 그런 거예요. 아편은 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일반 국민들한테 길거리에 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은 야, 이거 펜타닐에 중독된 거 아닌가 의심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중추신이 억제되니까 과다하게 먹으면 호흡 중추가 마비되니까 사망하거든요. 쓰러져 있으면 이제 흔들렇게 의식이 없으면 호흡한지를 보고 아직 살아있으면은 9일에 전화하고 나서 올 때까지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포지션을 옆으로 뉘으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옆에 가면은 이런 날록손이라는 해독제가 있어요. 이게 스프레이가 돼가지고 코에다 확 뿌려주거든요. 그럼 한두 시간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약효를 떨어뜨리니까. 이거를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료 자판기에서 구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약국에 가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 의약품인데 너무 중독자가 많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빨리 구입하기 위해서 이게 무료 자판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소방관들은 이 날록손이 필수품입니다. 한두 시간 살리기가. 그때 와서 이제 119가 와서 이제 그거를 생명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이걸 청소년들이 겁없이 막 무서운 일도 모르고 지들끼리 좋다 그러면서 소문 없이 막 나가고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으면요. 패치는 청소년한테 처방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무분별하게 처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15만 원에 처방받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0장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친구들한테 한 장에 15만 원씩 팔아요. 돈이 없으면 4분의 1을 잘라가지고 5만 원씩 판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퍼져요. 무서운 겁니다. 마약 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마약에 중독된 이야기 어떻게 보시나요? 마약은 한 번 사용해도 중독될 수 있나요? 그 형사를 제가 알아요. 네, 예전에 마약 수사관이었어요. 경찰인데. 그 잠입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서 위장하고 들어가서 위장 수사를 해서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잠입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을 한번 해본 거죠. 거기서도. 그런데 이제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가 4범, 5범까지 됐어요. 그래서 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약을 끊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 그 많은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다 안 하면 참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리고 술이라도 먹자 그러고 또 알코올을 찾게 되고. 알코올 중독은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몇천 원만 있어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재발이 쉽게 되고. 그 친구도 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하려고 자기가 그 즐길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쉽게 단절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독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거라고 다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돈이 좋은 걸 누구나 다 알죠. 그렇다고 남의 돈을 훔치거나 뺏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사람은 또 남의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치거나 뺏는 사람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마약이 좋은지 다 알죠.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좋다고 다 하는 거 아니죠. 경험해 봤다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했어도 알아야지.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병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독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한번 경험해 봤을 뿐인데 중독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무료로 마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치료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제도예요. 입원이나 외래치료 다 되고요.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원하면 평생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면 되는데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병원이 몇 군데 안 돼요. 또 하는 의사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마약을 치료하는 의사를 확충하는 문제, 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지금 집중적인 조명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받을 때 신고되거나 보고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비밀 보장하에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병은 치료하면요 다 좋아져요. 근데 이제 중독원 치료는 이게 약을 끊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약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재발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약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약을 끊기로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하고 싶어서 딱 한 번만 더 해. 또 하는 거고. 뭐 한 달이 지나서 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재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독 치료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병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한 번 중독의 경험을 하게 되면 평생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꾸준히 관리만 하면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당뇨, 고혈압을 만성질환이라고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 열심히 하지, 그죠? 운동 열심히 하지, 병원에 자주 가니까 다른 병이 생겨도 빨리 발견이 되고 빨리 치료될 거 아닙니까? 중독도 치료를 잘 받고 관리를 잘하면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